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나가기 전에 쉬는 시간에 질문 아주 좋은 질문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는 줄 알고 또 넘어갈 뻔했는데 자 변호사 검사가 변호사를 선정해야 된다 했었죠. 근데 변호사가 있으면 굳이 보조인이 필요 없지요. 보통 보조인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검사 단계에서 이제 변호사가 없고 보통 이제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는 변호인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요. 보통 보조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년 입장에서는 아동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짜 내가 범죄자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보조인 하면 아무래도 느낌이 포근포근하잖아요. 오케이. 어쨌든 변호사 선임은 국선 변호인은 그렇죠. 검사 단계에서. 근데 만약에 진짜 변호사가 없다. 그럼 보조인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법원 단계에서 특히 이제 소년 그렇죠. 사건 처리할 때는 법원 단계에서는 보조인이라 명칭하고 누구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지요. 오케이. 결론은 다 똑같아요. 명칭만 조금 다른 겁니다. 자, 됐고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아까 학생이 질문하셨는데 요 관련된 예상 문제, 요거를 문제화 시킨 거는 진기모, 진짜 기가 막힌 그렇죠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 모의고사 그 문제집에 제가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 분들도 그 책이 출제할 때 들어가니까 아마 참고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있는 최신 법령들이 다 들어간 거는 아시죠? 제가 조금만 자랑할게요. 제 책밖에 없고요. 제대로 들어간 데는 그거밖에 없고요. 하여튼 뭐 뭐니 해도 이러쿵 저러쿵 해도 결국 출제위원 분들도 김민철 책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예상 문제 풀이는 그렇죠 진기모에서 하니까 진기모 책을 좀 이렇게 살포시 구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도 덕분에 많이 팔리고는 있는데요. 한 번 더 이왕이면 2권씩 사서 막 풀어 제끼세요. 친구한테 선물도 주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여기 이거는 이미 개정이 됐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고 있고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죠 교재에. 그리고 지금 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핵심 요약집이나 기출천재 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카페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거기 쭉 내려와 보시면 제 9조 해가지고 보호 결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 제8조 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자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렇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자 거기 밑줄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안 한다는 아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호 대상자로 안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보호를 안 할 수도 있다. 됐나요? 오케이. 어떤 사람들이다? 1호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국제적으로 나쁜 놈이에요. 결론은 국제적으로 나쁜 놈인데 하필이면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뭐다? 만약에 보호를 신청해도 우리가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항상 이거는 좀 케바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2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 범죄자. 정치 범죄자 아닙니다. 비정치 범죄자예요. 비정치 범죄자라는 건 앞에 살인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형사사건. 정치적인 사건의 범죄자는 그렇죠.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호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범죄자는. 근데 여기는 비정치적인 범죄자라고 하면 형사사건 범죄자를 말합니다. 이런 애들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넘어왔어요. 그 위험한 놈이잖아요. 그럼 어떻다?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지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위장 탈출 혐의자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4호에 체류국에 10년 이상. 체류국이 뭡니까? 북한 국적은 북한인인데 북한 이탈 주민인데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중국에서 많이 체류를 합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숨어서 지내는데 그들의 삶이 결코 좋지가 않아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체류하는 나라에서 10년을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다? 이제는 보호 대상자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 대상자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자 이제 우리는 시험이 중요하니까 시험에서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답변 주세요, 여러분. 답변 주세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이제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틀린 걸로 가야 돼요, 맞는 걸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틀린 지문 가셔야 돼요. 대상자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나온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가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 주신 분들 합격. 자, 그리고 5호 국내 입국 후 3년. 국내는 우리나라죠? 예,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나가지고 보호를 해달라고 신청했네요. 그럼 얘는 좀 그런 거지. 아,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렇죠? 김민철 갈아타려면 진작에 갈아탔었어야지. 3년 동안 계속 간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와서 선생님 좀 해주세요. 에이, 그래도 저는 물론 잘해드리죠. 자, 좀 그런 겁니다. 오케이. 3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다 바뀐 거 아실 테고, 그리고 6호 요게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그리고 보호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 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됐나요? 그런 사람들은 있죠.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령에 보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와 있겠죠. 오케이. 그거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건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방금 북한 이것도 똑같은 법률인데 내용 보시면 주요 내용 또 바뀌었어요. 이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어쨌든 2차 시험에 다 포함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의무 주체. 의무 주체가 예전에는 국가만이었어요. 국가 규정이. 국가는 보호 대상자의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을 이제 보호 대상자로 결정했어요. 그럼 보호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런 거 도와줘라.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국가라고만 규정이 되지 않고 뭐라고? 거기 조문 볼게요. 4조의 2 보시면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 말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뭐다? 그렇죠. 요런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노력하여야 한다. 니네도 노력해. 누구? 지방자치단체도. 오케이.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지방자치단체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대한 의무의 주체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별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법이. 자, 그리고 나번 현재 통일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의 교과 과정. 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우리나라 넘어오면 그렇죠. 우리나라에 정착하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이 어떻고 니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오케이. 자, 그런 교과 과정, 수업 내용이 있는데 그 수업 내용을 뭐다? 통일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정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자체적으로 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법률로 정해라.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별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로 정한다. 이 소리예요.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내용으로 이런 것, 성폭력,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 뭐 통합 교육을 명시해라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더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번도 북한 이탈 주민이 창업하겠다. 그러면 창업에 필요한 이런 것들 도와줘라. 뭐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라번에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의 위협이 발생했다. 북한 이탈했으니까 북한에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면 뭡니까? 주거 이전 또 이사 가도록 주거가 노출됐으니까 이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냥 이런 규정이 들어왔구나라고 그냥 됐습니다. 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별로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이런 거 노력한다라는 것 정도 들어왔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도 협력 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 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확대한다. 기존에 자, 가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정권이 지금 정부가 북한하고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되게 열심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법도 고쳤어. 우리 좀 잘 봐줘. 뭐 오케이. 어쨌든 이런 추진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예전보다 인원을 더 확대했습니다. 25명. 이건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별로 없는데 25명. 그리고 2학년 됐고 3학년 위원은 쭉 해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고요. 이 중에 7명은요. 제2호의 사람. 2호의 사람이 뭐냐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어떤 민간 전문가. 민간 전문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민간 전문가를 7명 이상 넣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민간 전문가. 자, 그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뭐 지방자치협의회에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됐습니다. 하여튼 민간 전문가 7명 넣고 총 25명으로 남북교류 협력 추진협의회. 일단 지금 추진도 안 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상대도 안 해주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 우리 정부에서 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해야죠.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해야죠. 왜 아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아까 북한 이탈 주민 보호할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니네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할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거기 24조에 2 해가지고 1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원래는 어떻습니까? 남북교류협력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나설까요? 국가가 나섰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봤듯이 국가가 나섰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그냥 경기도가 또는 뭐 경상남도가, 전라남도가, 충청남도가, 뭐 충청북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때요? 알아서 북한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길을 많이 열어놓은 거죠. 북한 애들이 국가도 상대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무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해 줄까요? 뭐 하여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됐지요? 자, 넘어갑시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기지개. 자, 됐고. 자, 우리 저기 레드불님, 레드불님 오셔가지고 또 까불고 계시네요. 삭제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숨겨드릴게요. 됐나요? 자, 레드불님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레드불님이 화가 많으셔가지고.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이것도 이미 개정된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자, 소방차. 자, 이거 일단 여기 표시해 보면 이걸 그냥 제가 일단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잘 못 읽어가지고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1호부터 1호, 2호, 3호. 1호가 뭡니까? 속도 제한. 그리고 2호가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 금지 규정. 요런 데서 앞지르기 하지 마라. 오케이. 앞지르기 금지 장소. 그렇죠? 금지 시기. 요럴 때 하면 안 된다. 알고 있죠? 그리고 끼어들기. 끼어들기 금지. 그렇죠? 하얀색 실선으로 돼 있거나 다리 위, 터널안 요런 데서는 뭡니까? 끼어들기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뭐 쫙 돼 있는 데 있죠? 뭐 또는 뭡니까? 막대기 딱 세워진다. 이런 데는 끼어들기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법조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긴급자동차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건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이 소리지요. 긴급자동차는 특혜를 주겠다. 속도 제한이나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하여튼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소리인데 근데 제한을 뒀습니다. 단, 자, 소방차,
그렇죠? 구급차 그리고 혈액 공급 차량 그리고 경찰용 긴급 자동차. 얘네들은 요것도 적용 안 한다. 자, 결론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얘네들은요. 이 모든 거 다 적용 안 됩니다. 다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긴급 자동차는요. 일반적인 긴급 자동차는 요것만. 됐나요? 예. 모든 긴급 자동차. 이건 모든 긴급 자동차. 모든 긴급 자동차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적용 안 됩니다. 당연히 모든 긴급 자동차니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랑 경찰용 긴급차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이거 안 지켜도 됩니다. 적용 안 된단 말은 이거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특별히 뭐다? 예. 여기 있는 것들도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긴급 자동차들은 지켜야 됩니다. 다른 긴급 자동차들은 이것만 안 지켜도 되고 여기는 적용이 돼요. 여기도 적용이 안 되는 건 얘네들. 그래서 결론. 얘네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긴급 자동차는 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다른 긴급 자동차는 3개만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된다. 어때요? 정리됐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케이.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구조, 9의 앞지르기 방법. 여기 보면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법. 앞차에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이 방법은 뭐다? 다른 긴급 자동차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용 긴급 자동차는 앞지르기 방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지르기 방법은 다른 긴급 자동차는 지켜야 됩니다. 어때요? 자, 이해되신 분들은 111. 나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111. 됐나요? 근데 우리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예. 조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문을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자, 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해가지고 특례란 말은 특별히 니네는 이 규정 안 지켜도 돼. 이 소리입니다. 예. 적어놓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특별히 니네들은 이 규정 적용 안 돼. 안 지켜도 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규정 안 지켜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규정을 다 안 지켜도 될 것처럼 적어놓고 다만 여러분 제4호부터 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에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4호부터 12호까지 적용 안 한다. 라는 말은 다른 긴급자동차는 이거 지키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용 긴급차는 요것도 안 지켜도 됩니다. 요것도 안 지켜도 되는데 요것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니네는 이것도 적용 안 되는데 이것도 적용 안 된다. 하여튼 뭐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됐죠? 예, 적용 안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예, 그게 특혜죠. 그게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내려오시면 제 158조의 형의 감면. 이것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긴급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사고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운전을 막 하다가 사고를 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고 내면 너 사고 처리는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위반했다고 딱지를 끊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사고 내면 너는 어떻다?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는 선에서 안 지켜도 돼. 이거 안 지켜도 되지만 사고는 안 나도록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긴급자동차 요 네 가지는 혹시 이런 특혜를 받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어떻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얘네들은 특별히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다. 다른 긴급자동차는 그 규정 적용 안 돼요. 얘네들만 적용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얘네들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감면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구급차 이런 거 지나갈 수 있잖아, 소방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만약에 천천히 가버리면 어떻다? 와, 그러면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예. 얘네들만큼은 예외를 해줍니다. 자, 정리하자면 다시 한 번 더. 사고 시 감면 규정.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어떤 차만 적용해준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용 긴급차. 소구, 혈경. 예, 뭐 두 문자로 해드릴까요? 소구, 혈경. 얘네들만, 그렇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뭐 요거는 우리 정규 수업 때 했던 거니까 오케이. 됐죠? 면제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준다 그러면 애들이 운전 막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사고 나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자, 여기까지 적용됐습니까? 자, 그러면 30조, 158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모든 긴급 자동차는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하면 OX, X. 모든 긴급차가 적용 안 되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얘네들 4개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모든 긴급 자동차는 긴급하게 사용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얘네들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긴급 자동차. 자, 그래서 그 아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 이건 됐고요. 그냥 사고 나면 이렇게 형벌 때린다는 건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뭐 지우셔도 되겠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할까 봐.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가 뭐냐 궁금해할까 봐 적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게 중요하죠. 5조에 13. 그리고 이 5조에 11도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비교하도록.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냈다. 그래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에 그렇죠. 사망하게 되면 뭐다? 그렇죠. 사형이 아니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리고 어린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00만 원 이상 그렇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됐나요? 이거랑 비슷한 규정이 뭐 있습니까? 하나 적어드리면 우리 다 알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댓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거랑 비슷한 규정. 오케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했던 게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예, 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그래서 사망. 요거랑 같은 패턴으로 이게 뭐예요? 이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 여기는 1년 이상 15년. 그렇죠? 15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요거랑 같은 패턴이 뭐가 있습니까? 요거랑 같은 패턴?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이거 음주교통사고. 음주 또는 약물 교통사고. 이거 가중처벌하죠? 이런 짓거리 하다가 사고 냈으니까 니네 안 되겠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사망했을 때 얘랑 똑같죠? 사망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 이거 3년 이상입니다. 원래 입법 과정에서 5년 이상으로 하자 막 주장을 했었는데 5년 이상 너무 세다 해가지고 3년 이상으로 줄인 거예요. 이것도 잘 봐두시고. 그리고 상해. 요거 똑같죠? 1년 이상 15년.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15년 이하. 네, 여기. 여기 500만 원 이상인데 여기는 500만 원. 어린이는 500만 원 이상인데 여기는 뭐다?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이야. 오케이. 요게 다르죠. 됐나요? 요건 다 똑같은데. 됐죠? 음주, 약물, 교통사고.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요 정도는 여러분 정리하고 있죠? 이건 뭐 이미 개정된 지 한참 됐습니다. 예. 윤창호법, 뭐 민식이법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네네. 우리 지섭님 잘하고 있네요. 예, 여기 위에 민식이법, 여기는 윤창호법.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차이점보다 다 똑같은데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요 정도.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있죠. 퀵보드. 예, 전동 퀵보드 말하는데 그걸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때 어린이니까 500만 원, 어른이니까 1000만 원. 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자고 했습니다. 암기할 때 어린이니까 조금 500만 원, 어른이니까 1000만 원. 예, 좋아요. 이렇게라도 좀 외우시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 13페이지. 자, 집중하시고 원동기 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 장치. 자, 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어떻다? 그래, 이거 운전면허 있어야 된다.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2종 보통이나 1종 보통 면허를 따면 원동기 면허는 별도로 안 따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처음에 그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무슨 킥보드 타는데 면허증이 있어야 되냐? 그냥 아무나 다 타는 거지. 왜 애들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 무슨 이네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그 거지 같은 법을 만드냐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때요? 법을 바꿨어요. 킥보드 개인형 이동 장치는 뭡니까? 운전면허 없어도 된다. 그랬더니 또 막 사고가 나네요. 사고가 막 나고 이러니까 위험하지 않냐? 이거 아무나 타게 하면 안 된다.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또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또 법을 바꾼 거예요. 이게 결론. 개인형 이동 장치는 면허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다? 인명보호장구, 헬멧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됩니다. 그럼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어때요? 어린아이들, 운전면허 딸 수 없는 애들, 기본적으로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돼야 딸 수 있죠? 그러면 16세 미만 아이들은 원동기 탈 수 있다, 없다? 아니, 원동기 된다. 개인형 이동 장치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동기 면허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아빠가 야, 한번 타봐. 이렇게 해서 타게 했다. 그러면 그 어른 벌칙, 벌 받습니다. 좀 이따 봐요. 이해됐나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됐죠? 이렇게 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는 동승자 태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한 명만 타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 있죠, 요즘. 전기 자전거는 한 명 더 탈 수 있어요. 2명까지 탈 수 있어요. 운전자하고 동승자 합하면 2명이죠. 어쨌든 인명보호장구 착용하여야 한다. 발광장치 불 반짝반짝하는 거 밤에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거 부착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됐죠?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자동차 등은 뭘 말합니까?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하죠. 오케이. 자, 요게 자동차 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구별할 게 자전거 등이라고 나오면 이거 뭡니까? 자전거 플러스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됐나요? 요게 자전거 등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요렇게 나와야 돼. 자전거 등에서 등자를 빼버리고 자전거만 나오면 OX, X가 됩니다. 좀 이따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요거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설명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뭡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왜냐? 얘보다는 낮은 단계죠? 네, 맞아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는데 별도로 원래는 따지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지만 얘는 별도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 됐을 때 정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차체 중량 무게가 30kg 미만일 때 그런 애들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별도로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이 규정이 없을 때까지는 이게 없을 때까지는 다 원동기에 포함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다? 원동기가 아니라 그런 애들은 뭐라고 부르겠다?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자전거
등에 포함됩니다. 얘는 자동차 등이 아니에요. 선생님 얘는 원동기 장치 중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니까 여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원래는 원동기 안에 속해 있었는데 이거 별도로 이제 빼낸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Say yeah. 자, 그래서 벌칙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 벌칙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요. 형벌, 벌구가, 벌금, 구류, 가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그래서 거기 156조의 1호 보시면요. 거기 자전거. 그냥 자전거는 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자전거는 필요 없고요. 아까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그래서 보시면 아예 거기 파랑에서 그게 모든 게 자전거 구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구항을 위반하여 구항을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구항이 거기 전조등, 미등 안 킨 거 요거는 자전거는 처벌 안 합니다. 자전거는 원래도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됐고 여러분 이거 배울 필요 없고 자 중요한 거. 자 156조에서 1항에 주 보시면 안에 박스 있죠. 거기도 이제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약물 타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약물 먹고 운전하면 안 되고. 구항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쭉에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아니하거나 야광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10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오케이. 당연한 이야기고 어떤 이런 거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그러니까 중대 범죄는 아니잖아요. 아주 경미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딱지 끊기는 거, 통고 처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6호 쭉 해가지고 자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도 뭐다? 20만 원 이하의 벌구가. 자, 그리고 13호가 뭐냐면 무면허입니다. 무면허에다 동그라미 맨 앞에 있죠? 뭐 43조인데 이게 무면허 운전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고 가운데 다 필요 없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무면허로 그러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하면 이거 뭐다? 20만 원 이하의 벌구가를 때리겠다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 법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거 위반하면 뭐다? 벌구가 얼마? 20만 원 이하. 이렇게만 일단 외워두시고요. 자 넘어가시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안 차우고 자전거 등을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먹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승자를 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9호 빨간색 글씨로 돼 있는 거 거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너도 한번 타봐 아빠처럼 한번 타봐 이렇게 하면 그 아빠 뭐라고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됐죠? 오케이. 뭐 시험에 이렇게까지 막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정도 해두고요. 왜냐?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서 어때요? 걸리면 얘네들은 딱지 끊기죠. 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짜리의 범죄에 대해서는 즉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걸리면 뭐 할 수 있다? 통고 처분할 수 있다. 통고 처분을 하면 돈을 뭘 낸다? 범칙금을 낸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형사벌의 특례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형사처분, 벌금, 구류, 과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이 야 너는 경미한 범죄니까 내가 통고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으로 간단하게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 됐죠? 하지만 이 통고 처분은 어때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어떻게 한다? 이의 신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날짜 안 내면 그렇죠. 나중에 즉결심판 갑니다. 즉결심판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때도 억울하면 뭐 한다? 정식 재판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고 처분에 대한 별도의 이의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어떤 형사 절차의 미비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통고 처분 가지고는 소송 간다 못 간다? 안 가요. 안 받아줍니다. 통고 처분 자체로 나의 권리가 침해된 건 아니에요. 나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판 절차로 진행이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 절차가 추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통고 처분을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소송 오면 판사가 각하시킵니다. 야 이거는 우리 재판 안 받아줘. 됐죠? 오케이.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중에 개편 대비되면 나올 텐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개편되더라도 내용들이 뭐 좀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충분히 제가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다 해결됩니다. 자, 일단 됐고요. 범칙금.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또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니까 일단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굳이 외운다라면 우리 자전거 등 해가지고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10만 원짜리 있죠. 자전거 등 10만 원짜리 동그라미 하시고 무면허 동그라미, 약물 동그라미. 1의 5, 1의 6이라고 돼 있죠. 무면허 동그라미, 약물. 무면허, 약물 이런 걸로. 근데 자전거는 면허증이 필요 없지만 자전거 등 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가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없으면 얼마라고요? 원래는 그쵸 20만 원 이하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통고 처분하면 얼마? 10만 원. 됐죠? 오케이. 범칙금 10만 원. 무면허도 10만 원. 약물 운전에도 10만 원.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승차 정원 초과했다 4만 원인데 이거 시험 나올까요? 시간 나시는 분들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인명보호장구 착용 안 했다 38의 2. 이거 2만 원. 그리고 발광장치 안 했다. 만 원. 근데 그냥 자전거는요. 발광장치 안 해도 범칙금 때리지 않나 봐요. 오케이.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만 그렇습니다. 오케이. 왜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발광장치. 그 자전거만은 원래 자전거 등은 만 원이라면서 그럼 자전거 등이니까 자전거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라고 가로 해놨잖아요. 이걸 안 쓰면 자전거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자전거를 제외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뭐 제외한다 이건 특별 예외 규정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술 먹고 운전한다. 그래서 결론 술, 약물, 무면허 이거 얼마라고요? 10만 원의 범칙금. 원래 형벌로 가면 뭐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인데 통고 처분 받으면 그렇죠. 범칙금으로는 얼마 내면 된다? 10만 원. 됐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가보다 좀 약하겠죠. 봐주는 거니까. 형사처벌은 20만 원 이하인데 어떻다? 범칙금은 10만 원. 10만 원 내고 우리가 끝내줄게. 이겁니다. 어때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 64조의 3, 15페이지 맨 마지막 박스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응. 측정 불응한 건 이건 싸가지 없으니까 뭐다? 13만 원. 됐나요?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원래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인데 그렇죠? 아까 10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이었네요. 킥보드는 10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인데 불응한다 그러면 10만 원. 이거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자전거하고 구별되어 있네요. 음주, 그렇죠. 아까 약물이나 무면허는 그렇죠 10만 원. 근데 술 취하면 자전거는 3만 원,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는 10만 원. 근데 불응했다 그러면 13만 원, 10만 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진기모 하면서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어때요? 여기까지 좀 됐습니까? 일단 기지개 또 한 번 치고. 자, 기지개 으쌰. 자,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다 됐고요. 거기 내려오시면 33조에 3 해가지고 아까 요거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 전동 킥보드는 1명 됐죠. 그리고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일 자전거, 전기 자전거죠. 여기는 2명. 그래서 킥보드는 그냥 1명. 그거 됐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속도 위반, 그 박스 보세요. 박스. 오케이. 예전에는 60초가가 제일 셌잖아요. 근데 뭐다? 그렇죠. 이제 60초가 80 이하, 80초가 100 이하, 그리고 100초가까지. 그래서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어떤 도로 보면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가 있고요. 80km인 도로도 있고 70km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고속도로도 100km, 110km. 이 기준 속도를 기준으로 그렇죠? 요만큼 초과한 겁니다. 알고 있죠? 만약에 이 도로가 100km인 도로다. 100km인 고속도로인데 뭐예요? 200km로 달렸다. 210km로 달렸다. 그럼 뭐예요? 제일 센 거죠. 기준 속도에 제한 속도에 100km를 초과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벌점 100점. 근데 만약에 보호구역에서 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30km죠.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얘가 한 150km로 달렸다. 그럼 어때? 100km 초과한 거죠. 30km에서 100km 초과했잖아요. 그럼 뭐다? 벌점 200점 된다. 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제 20 이하, 20초가 40 이하, 40초가 60 이하, 60초가 80 이하도 생기고 80초가 100 이하도 생기고 그리고 100 초과도 생겼다. 벌점은 몇 점? 그렇죠. 100점, 80점, 60점, 30점, 15점, 빵점. 그런데 보호구역이라면 그렇죠. 15, 30, 60 그리고 86, 120 숫자 더 계산이 안 돼. 예, 15, 30, 60, 120, 160 이렇죠. 200점까지. 됐습니까? 이것도 별 내용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참고로 우리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벌점을 1년간 벌점 모은 게 몇 점 이상 되면 121점 이상 되면 이제 면허 취소죠. 그러면 있던 경우 이거 60초가 80 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면 120점 나오겠네요. 1점만 더 초과돼도 얘는 면허 취소까지 되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80초가 됐다. 100 이하다.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러면 한 방에 160점 받으니까 얘는 뭐예요? 정지가 아니라 바로 그렇죠. 면허 취소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100km 초과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반 도로라면 바로 취소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래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아래 내려오시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거기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이건 우리 요약집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개정될 줄 알고 미리 다 넣어놨어요.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몇 회 이상 초과했다? 3회 이상. 예. 얘는 이런 거 100km 이상 넘는 걸로 몇 번이나 걸렸다? 3회 이상 걸려요. 이런 녀석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정지시켰다. 대부분 거의 취소겠네요. 예. 취소 아니면 정지.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직 시험은 안 나왔고 이런 규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한된 속도보다 100km를 초과했다. 얘는 아직 3회까지는 안 갔습니다. 100km 초과로 한 번 걸렸거나 두 번 걸린 애겠죠. 3회 3번 걸리면 아까 1번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애들은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류. 벌금, 구류. 그리고 사망. 시속 80km를 초과했다. 그러면 30만 원. 외울까요?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100km 초과했다라면 그렇죠. 100만 원 이하 벌금. 근데 100km 이하 초과한 거를 몇 번? 3회 이상 하게 되면 그렇죠.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러면 도로교통법. 네, 도로교통법이 됐네요. 자,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긴급자동차. 그렇죠? 모든 긴급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속도, 앞지르기, 끼어들기 적용 안 합니다. 얘네들도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모든 긴급자동차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은 얘네들만, 소구, 혈경, 얘네들만 적용 안 합니다. 다른 긴급자동차는 이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방법 적용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 앞지르기 방법이 적용 안 되는 애들은 얘네들만 그래요. 소구, 혈경. 오케이. 다른 긴급자동차는 이거 적용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알고 있죠? 이거 민식이법 사망하면 3년 이상. 그리고 상해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 음주 약물 이거 윤창호법이죠. 오케이. 음주 약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 사망하면 그렇죠. 무기 3년 이상인데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이건 똑같은데 여기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여기는 어린이니까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야. 어른이니까 1,000만 원부터. 됐죠? 오케이. 요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자동차 등은 자동차 원동기 장치. 그런데 우리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지만 거기서 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하고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전거 등. 됐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다? 일단 개인형 이동 장치는 뭐다? 면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동기 면허 있어야 됩니다. 없이 하게 되면 그렇죠? 20만 원 이하의 벌구가. 원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를 먹어야 되는 애들인데 그렇죠? 통고 처분 받을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통고 처분 받으면 기본적으로 다 10만 원, 10만 원 가는데 아까 13만 원 나온 게 뭐였다? 측정 불응할 때. 예, 요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좀 디테일한 거는 됐고요. 오케이. 그리고 아빠가 어린이 보고 개인형 이동장치 타라고 했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과태료입니다. 그건 벌금이 아니고. 자, 됐지요? 자, 진짜 기지개 한번 또 핍시다. 기지개야. 예.
다 됐습니다. 나머지들은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지개 쫙 펴시고, 으쌰, 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한번 111 한번 두들겨 주세요. 자, 간단하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자, 예, 댓글 쫙 한번 올려주시고, 예, 정신 차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만 보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진기모 꼭 구입하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차 때 진기모보다 문제가 좀 많이 추가됐고요. 보충 문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법령 문제들이 더 들어가 있고 하여튼 보시면 압니다. 예, 보시면 압니다. 자, 17페이지 국자법인데요. 예, 줄여서 뭐 경찰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남부, 북부, 그쵸? 한 개의 시도에 두 개의, 그쵸? 시도경찰청 둘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시도경찰청이 두 개니까 뭐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따로따로 두 개씩 둘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에는 경기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경기 북부에는 그렇죠.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있더라. 끝. 그래서 그 자치경찰위원회 규정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 규정이 처음에 만들 때 빠졌었나 봐. 오케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만들다 보면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만들었어야죠. 됐고 그 내용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둔다. 각각. 예, 별거 아니고. 자, 넘어가시고. 그리고 18페이지에는요. 우리 경찰청에는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는데 각 시도경찰청에는 기획담당실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실장. 이 명칭이 안 맞으니까 그냥 다 똑같이 기획담당실장이라고 하자. 예, 명칭을 뭐다? 그렇죠. 예,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혹시 이런 거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뭐 대단한 게 바뀌었나 싶어서 막 움찔움찔 할까 봐 제가 적어준 거예요. 별 내용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원 추천위원회, 예, 뭐해서 기획조정실장이 그러니까 그냥 기획담당실장이라는 명칭으로 다 통일됐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아청법. 아청법에서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개정 이유는 됐고요. 내려오시면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가번에 16세 미만 동그라미 하시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쉽게 말해서 어른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원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뭡니까? 그렇죠. 19세 미만이잖아요. 19세 미만인데 19세 미만 중에서도 뭐 16세 미만은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나이가 더 어린 애들을 그렇죠. 어린애들한테 성을 사게 되면 이거는 더 나쁜 놈이다. 예. 그래서 뭐다? 가중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가중처벌이 아니라 그냥 다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16세, 그럼 뭐 17세는 괜찮고 18세는 괜찮은 거예요? 뭐 그냥 뭐 하여튼 그렇다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9세 그렇죠. 미만 중에서도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게 되면 가중처벌하겠다. 예, 요 기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16세 미만. 오케이.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번입니다. 나번. 주요 내용에서 나번.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 심리 재판을 받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 13세 미만 동그라미 장애 동그라미 이렇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아래 25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사망.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렇죠. 조사나 심리 재판을 할 때 피해 아동 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그렇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그렇죠. 요런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예, 조력인을 둬라. 뭐 이 소리입니다. 예,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뭡니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그죠?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것도 있죠. 예.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34조 예,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예, 신고 의무 기간
니네들은 어떻다? 신고해야 된다. 거기 2항 읽어볼게요. 34조의 맨 아래입니다. 19페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당연히 단체의 장도 신고해야 되고 종사자도 신고해야 됩니다.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언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해야 될 의무 대상 기관을 더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요. 이것도 뭐 딱히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교육시설 뭐 나오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국제학교 당연히 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뭐 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가 뭡니까? 연예기획사 이런 곳도 뭐다? 그렇죠. 신고 의무자로 했다. 그게 조금 특이하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요거 하나 동그라미 할까요? 연예기획사입니다. 아이돌 거기도 어떻습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알게 되면 뭐다?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자에 들어왔다라는 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뭐 내려오시면 라번에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그 대리인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 예,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접근하지 마라. 예, 됐습니다. 예, 됐죠? 예, 유치원도 접근하지 마라. 예, 유치원이 빠져 있었나 봐요. 유치원을 넣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치원에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당연한 내용이고 시험에 특별히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번에 여가부 장관 동그라미 하시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거 알고 있죠? 아동 청소년 대상 그 야동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 실태를 조사하도록 한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런 거 직접 관리해라라는 뜻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그렇죠.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 거기 53조의 1항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경찰청장 아닙니다. 예, 오답으로 경찰청장이라고 나오면 OX, X 경찰청장 아니에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거 여가부 장관이 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갑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도요. 별거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재난 발생했다, 어디 코로나 발생했다 이거 문자 맨날 오잖아요. 오케이? 요거 실종 아동에 대해서도 그런 문자를 좀 발송하게 하자. 당연히 발송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규정이 없었나 봐요. 규정이. 문자 발송하는 규정이.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주요 내용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제가 파란색 글자로 재난 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현행법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종 아동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막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 읽어볼게요. 법조문 보시면 9조의 2 해가지고 1항 됐고 2항 자 빨간색 글씨 되는 거죠. 경찰청장은 동그라미 하시고 경찰청장. 이거는 우리 경찰입니다. 경찰청장은 공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 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예, 동의 받아야 돼요. 왜? 실종 아동의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거니까 보호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왜냐? 잘못하면 또 이거를 실종 아동 문자가 쫙 나가버리면 만약에 걔가 유괴를 당한 상태다. 그러면 유괴를 한 범인이 뭐예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드니까 잡힐 것 같으니까 살해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자료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때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 아동 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최대한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이것도 안 돼. 오케이. 왜냐? 개인 신상이니까. 어쨌든 보호자 동의 받아서 됐죠? 그래서 거기 1호에 문자, 음성 등 송신,
그리고 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어쨌든 문자 발송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 규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 사업자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방송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건 무슨 정당한 사유입니까? 거부할. 예, 거기 앞에다가 적어놓을까요? 정당한 사유 앞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거부하여야 할, 거부할 만한, 그렇죠? 이런 요청을 받았어. 문자 좀 발송해달라고, 방송해달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근데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면, 그렇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됐죠? 요 정도. 별 내용 없습니다. 이건 한 번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으쌰 또 넘어가시고, 자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기도 매우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안전 취약 계층 해가지고요, 예,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예, 저소득층, 돈이 별로 없는 아이들,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다 해서 안전 취약 계층이라고 요게 추가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법 제3조 해가지고 안전 취약 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예전에는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여기 들어왔대요.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됐나요? 오케이.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안전 취약계층이다. 예,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거 누가 합니까? 안전에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서 그 나번 행안부 장관 동그라미. 이거 경찰청장 아닙니다. 국무총리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 안전하면 뭐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 예, 안전정보를 누가 관리한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에 관한 통계도 안전정보로 관리해라. 이런 것도 안전정보다라고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안전정보 누가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취약계층에 뭐가 들어갔다? 저소득층. 됐죠? 그래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안전 취약계층에 들어왔다.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뭡니까? 재난이란 해가지고 그렇죠. 자연재난, 그렇죠. 사회적 재난. 예. 인적 재난은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 아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왔던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재난의 절차, 그렇죠. 재난에 대한 예방, 그리고 대응, 대비, 그리고 대응, 복구. 크게 4가지 절차가 있고, 그렇죠. 현장 실태 점검하는 게 예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 매뉴얼, 지침 마련하는 게 대비, 그리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선포하고 대응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해가지고 피해 복구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여기 시험에 자주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앙대책본부 어디에 둔다? 행정안전부. 대책본부장 누가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범정부적인 국가적인 어떤 큰 사태라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대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외 재난이라면 외교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이 딱 정리돼요. 사실은. 오케이. 좋습니까? 이 정도는 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야기하면 빨리 해도 금방 하는데 새로운 거는 맞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또 기지개 한번 또 피시고. 오케이. 또 이제 머리 흔들어요. 또 새로운 법.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하면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뭐 이런 것들 기억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것도 별 내용이 아니고요.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뭐가 신설됐냐면 정보센터, 통합방위사태 중에서 대공, 이건 간첩이 왔다. 준전시상태라고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렇죠. 지역 단위별로 정보센터를 비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합동정보조사팀, 누구냐면 이런 이상한 간첩들이 왔잖아요.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기관만이 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오케이, 이게 뭐다? 합동조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거 설치한다라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구조의 2입니다. 통합방위법 구조의 2. 1항 정부 각 기관의 대공이 뭐다? 대공산당. 정보 업무를 조정 분담하고 적의 침투 도발 및 적의 상황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 거기 밑줄 칠까요? 국가정보원,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기구, 비상설입니다. 상설 아닙니다. 비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예, 필요하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2항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예, 쉽게 말하면 간첩이 출현한 거예요. 자,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사 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군, 경찰, 경찰 등 관계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조항. 됐나요? 그래서 정보센터와 합동조사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나왔으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니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보통은 만들 겁니다. 아마 대통령령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어쨌든 정보센터 그리고 합동정보조사팀 됐죠? 오케이.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령이 뭐다?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예.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맨 아래 보겠습니다. 23페이지 18조의 2 법. 여기서 법은 통합방위법을 말합니다. 제9조의 2 1항에서 방금 봤었죠? 따른 정보센터와 그리고 합동정보조사팀은 누가 설치 운영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설치 운영한다. 예, 국정원장. 요거 경찰청장 아닙니다. 오케이. 국정원장이 설치 운영합니다. 아까 설치 운영하라 그랬는데 누가 설치 운영한다라는 내용은 법에 없었잖아요. 그걸 대통령령에다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누가 설치 운영한다? 그렇죠. 국정원장이. 오케이. 그리고 정보센터나 합동정보조사팀 이렇게 지역 단위별로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국정원이 그렇죠. 이런 업무를 많이 담당한다. 왜냐? 국정원은 가급적이면 이런 수사 안 하잖아요. 꼭 대공 업무, 간첩과 관련된 것만 해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사권 조정하면서 국정원의 업무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옛날에는 국정원이 그쵸? 막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냥 막 정보 수집하고. 그래서 니네 아니야. 간첩과 관련되는 것만 해. 그래서 뭐 하라? 그렇죠. 정보센터 운영하고 대신에 합동정보조사팀 운영해라. 왜? 기존에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우리 경찰 업무, 검찰 업무 이런 것들도 막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걸 못하게 됐어요.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대공 업무에만 집중하라라고 이렇게 기관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대공 업무, 대공산당은 집중적으로 누가 한다? 국정원. 물론 우리 경찰도 합니다만은 간첩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우선이다. 됐죠? 예. 그럼 별거 어려운 내용 없겠죠? 자, 뒤에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뒤에 내용에는 여러분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정보센터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합동정보조사팀에는 누가 대부분 근무할 거다?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또 기지개.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예, 다 됐어요. 다 됐어. 예. 마지막. 끝났습니다. 자, 렛츠 기릿! 자, 여기는 뭐냐면요. 자, 이번에 우리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수사 종결권을. 그래서 뭐다? 혐의가 없다. 뭐 그런 뭐예요? 검사한테 안 넘기고 경찰 단계에서 뭡니까? 검사에다가 안 넘기는 조치. 이게 뭐예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일단 형사소송법 맞물려 가지고 종전에 검사에게만 수사 종결권 부여했으나 이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죠.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 그래서 11조 성매매 알선 등 요거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볼게요. 외국인 여성. 자, 여러분 쳐보시고 외국인 여성이 어떤 성매매를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한 거예요. 성매매 피해자. 그래서 또 외국인 여성이 신고를 했다. 외국인 여성이 지금 조사를 받습니다. 잘못하면 뭐다? 강제 퇴거 명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강제 퇴거 명령 당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지요. 강제 퇴거를 할지 말지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도망갈까봐 일단 우리가 보호를 합니다. 보호 기한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10일, 필요하면 10일 연장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데 언제까지 못하느냐? 예전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때까지만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다?
우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할 때까지 이런 규정도 들어왔다. 왜? 불송치하겠다라면 얘는 혐의가 별로 없다. 처벌까지 필요 없다. 이런 결정 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경찰도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규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검사가 공소 제기를 그쵸 안 하거나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니면 공소 제기할 때까지 이런 규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다? 우리 경찰이 검사에게 그쵸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때 이런 규정도 들어왔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요.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출국 금지 알고 있죠? 출국 금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 금지 기본적으로 몇 개월? 그렇죠. 3개월. 뭐 기소 중지됐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3개월. 그리고 그 외의 사유는 6개월. 1, 3, 6. 이런 거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자 볼게요. 자 제4조에 보시면 2항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입국 관리하면 항상 누구라고요? 법무부 장관. 범죄 수사 동그라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몇 개월? 1개월의 기간을 제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언제까지? 거기 보시면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 요 표현이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기소 중지 되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 3개월. 원래는 범죄 수사는 1개월인데 기소가 중지됐다라면 3개월간 금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소 중지뿐만 아니라 뭐? 그렇죠. 수사 중지. 가로 안에 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우리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다가 그렇죠. 수사가 지금 중단된 거예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출국 금지 기간을 3개월로 늘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사 중지라는 표현이 들어왔다. 됐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소 중지뿐만 아니라 수사 중지라는 표현이 들어왔다. 가로 안에 피의자로 한정한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여권법에서도요. 여권법에서도 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발급 거부할 때 기소 중지된 자에 대해서는 뭐다?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12조 보십니다. 12조에 보시면 그런데 기소 중지자뿐만 아니라 뭐다? 수사 중지. 피의자 중지로 한정한다. 이런 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기소 중지라는 표현에는 우리 수사 중지도 다 들어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권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려오시면 여권법에 긴급 요건이라는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요건, 관용 요건. 관용 요건이 뭡니까? 태권도 사범이라든지 의료 요원 이런 걸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관용 요건이고 외교관 신분으로 가는 게 외교관 요건인데 그렇죠? 이제 긴급 여권이라는 게 하나 생겼고요. 예, 긴급 여권은 단수 여권으로만 발급돼 가지고 유효기한이 1년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권을 뭐 잃어버렸다든지 갑자기 여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여행 증명서라는 게 발급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여권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긴급 여권이라는 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닥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여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아두시고 그리고 유효기한은 1년이다. 그리고 맨 아래 단수 여권. 단수 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인데 병역과 관련된 사람들은 제외한다. 뭐냐면 아직 병역을 안 했다거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거나 하여튼 뭐 병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권 발급이 제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단수 여권. 한 번 하는 여권은 발급 안 된다. 오케이. 왜냐? 여권 받아가지고 쓱 나가버려가지고 군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자, 요 정도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끝!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없었고 그냥 이제 기소 중지란 말이 나오면 우리 경찰의 그렇죠. 불송치 결정. 그렇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 중지. 피의자 수사 중지로 한정하는데 수사 중지란 말도 들어갔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